다트머스 대학 캠퍼스의 어느 봄날, 햇살이 한가득 내리쬐는 테이블에 자리 잡은 한 노신사가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워왔으며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결과가 어떻든 나의 그러한 행동은 값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머리 미국인 크리스탈리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를 항상 수정이라고 부르셨는데 지금은 수정이라는 이름이 조금 어색하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이민자 3세로 저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 한국분이시라 겉보기엔 한국인이에요.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식 교육만 받았고 친구들도 모두 미국인뿐이라서 사고방식도 완벽한 미국인이에요. 저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다트머스 대학에 입학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에 오면 모든 고민은 끝나고 눈앞에 답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아직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주변 친구들은 인턴십을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쫓기듯이 달려오기만 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불안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멘탈이 약하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 같아요. 로스쿨 가서 대형 로펌에 취직하겠다는 친구,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차리겠다는 친구, 투자은행 들어가겠다는 친구. 다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제 머리로도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렇게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 마치 제가 한국인의 모습을 한 미국인인 것처럼 뭔가 제 존재 자체에서 엇박자가 난 것처럼 느껴져서 더 혼란스러웠죠.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마치 사춘기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싫어요. 혼자만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다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저만 제자리에 멈춰서서 빙글빙글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마음은 급하지만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두려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학교 생활을 망칠 수는 없어요. 집안의 모든 기대가 저를 향해 있거든요. 살인적인 분량의 과제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향했죠. 최소한 주어진 과제만이라도 해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이번 주까지 20세기 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관한 리포트를 써야 했어요. 또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목을 포기하라는 교수님의 마지막 경고까지 들은 상태였죠. 무거운 마음으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일본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억지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우연히 한쪽 구석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을 봤어요. 호기심에 책을 꺼내 펼쳐보았죠. 한국의 종말이라는 제목이 왠지 모르게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책은 아무도 꺼내보지 않은 듯 새 것 같았어요. 책 표지에 적힌 호머 헐버트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종말이라 하여 북한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1906년에 쓰여진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이었죠.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더 흥미가 생겼어요. 원래 찾으려던 자료는 까마득히 잊은 채 책 속의 한국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헐버트는 한국 사람에 대해 중국인들처럼 장사에 능하지도 못하고 일본인들처럼 싸움꾼의 기질을 가지지도 않았지만 앵글로색슨 민족에 가까우며 동아시아에 사는 민족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민족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앵글로색슨족은 영국을 건설하고 북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퍼져나간 민족이에요. 그들의 민족성은 질서의식과 함께 권리의식 역시 강하며 허황된 것을 멀리하고 실질적인 것을 중요시하여 모두 생업을 갖고 성실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적응도 잘하지만 보수적 성격 역시 강하여 외부에서 배울 점은 받아들이지만 자신들의 본성을 잃지 않고 그 본성을 더욱 발휘하여
외부에 퍼뜨린다고 알려져 있는 민족이거든요. 저의 돌아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2대에 걸친 치열한 미국 이민 생활과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정확한 이야기를 그 오래전 미국인이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헐버트라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이 시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책으로 써내려 갈 수 있었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왜 미국인이 자신의 조국도 아닌 멀고 먼 동양의 작은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그래서 헐버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강렬한 한 줄기 빛을 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을 뒤지며 헐버트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생애를 쫓아갈수록 모든 게 놀라웠어요. 저는 각종 자료들과 책 속에서 그 누군가 살아서 숨쉬며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 캠퍼스에서 호머 헐버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 최초의 미식 축구팀 멤버로 활약까지 했으니까요. 심지어 그는 집안까지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는 미들베리 대학교 총장을 지낸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는 다트머스 대학교 창립자의 외증손녀였거든요. 또한 언변도 좋았습니다. 각종 수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죠. 졸업할 때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기도 했죠. 그는 문학과 역사에 관심이 깊었으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더욱이 준수한 외모는 그의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날 때면 여성들의 고개가 절로 돌아갔죠. 그날은 1884년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헐버트의 가족 모두가 둘러앉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식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셨듯이 헐버트의 아버지는 인격이 승리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교육위원장이 찾아와 아버지에게 3명의 아들 중 1명을 조선의 영어 교사로 파견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미국과 조선은 수교를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조선에서 영어 교사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3남 1녀 중 둘째였던 헐버트는 그 순간 그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는 본인이 반드시 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안정된 삶이 보장된 미국을 떠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느 동양의 작은 나라로 가는 것이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인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1884년 12월 조선에서는 갑신정변이 일어나 모든 계획이 무산되는 듯 했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을 원했던 개화파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 정변을 일으켰지만 수구파 관리들과 고종과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청나라가 개입하여 실패로 끝나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헐버트는 조선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조선이 청과 일본 사이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쩌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인간인지라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가게 될 때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조선과 동아시아에 대한 공부를 하며 준비합니다. 드디어 1886년 7월 5일 헐버트는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23살 파란 눈의 선교사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고 조선 최초의 국립근대식 학교인 유경공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영어와 지리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리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었죠. 그림을 보여주고 손짓 발짓을 하며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헐버트는 자비로 개인 교사를 고용하여 한글을 배웠습니다. 배우기 시작한 지 4일 만에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 보고 들리는 것이 풍부해져서 조선인의 생각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선인들이 위대한 문자인 한글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헐버트가 한글을 익힌 지 7일 만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헐버트는 한글이 조선이 겪고 있는 현재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지배층이 한자만을 고집하고 한글을 업신여기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 대신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한글의 가치를 단박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 후 3년이 지나고 헐버트는 삼인필지라는 교과서를 출간해냅니다. 삼인필지는 순수하게 한글로만 쓰여진 최초의 지리 교과서로 전 세계의 지리 사회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죠. 삼인필지는 선비와 백성 모두 알아야 할 지식이란 뜻으로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조선 사람들이 바다 건너 수많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조선은 미국에 영어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했을 뿐인데 사명감과 뜨거운 마음을 가진 미국 사람은 그 나라가 업신여기던 문자의 가치까지 발굴해냈습니다. 주어진 일을 넘어서 진심을 다해 헌신을 하는 모습과 이를 위해 그 나라의 언어까지 완벽하게 습득하는 노력을 보며 수많은 조선인들이 느꼈을 헐버트의 모습은 열정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기 부족했을 것입니다. 헐버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글 연구와 문화 활동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 3년 만에 교과서를 쓴 것도 놀라운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892년부터 한글을 조선의 알파벳이라며 한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인류사에 빛나는 업적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특히 1903년 스미스소니언 협회 연례 보고서에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한글이 영어보다 우수하다며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한 논문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한글 연구는 정말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글이 모음 중심의 언어라는 점에 주목해 영어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죠. 또한 소리나는 대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의 특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한국어처럼 완벽한 언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렸습니다. 세종대왕님이 헐버트에게 잠시 다녀가신 것처럼 파란 눈의 미국인은 한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가치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헐버트의 한글 사랑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더 편하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는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자 주시경과 함께 한글을 연구하며 띄어쓰기와 마침표와 쉼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한글의 현대화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또한 국문연구소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여러 차례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한글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896년에는 서재필 주시경 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했습니다. 이 신문은 순 한글로 제작되어 한글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죠. 헐버트는 이 과정에서 한글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헐버트의 문화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리랑을 서양 악보로 기록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1896년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아리랑을 들었고 이 노래가 한국인의 정서를 잘 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랑의 후렴구를 오선보에 옮겨 적었죠. 이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정간보라는 전통 악보가 있었지만 이는 서양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헐버트가 아리랑을 서양 악보로 기록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서든 아리랑을 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이죠. 헐버트는 조선에 온 지 10년 만인 1896년에 조선의 성악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서양식 악보를 수록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전국에서 700개가 넘는 아리랑을 수집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아리랑은 기록되었고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헐버트는 아리랑을 한국인들에게 쌀밥과 같은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애잔하고 때로는 강하게 휘몰아치며 마음껏 변형이 가능한 노래라고 설명했죠. 그는 아리랑을 통해 한국인의 굴곡진 역사와 정서, 그리고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헐버트의 문화활동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908년에는 제자 오성근과 함께 대한역사라는 순 한글 역사교과서를 출판했습니다. 대한역사는 1909년 일제의 검열에 의해 금서 조치되어 출판사에 있던 책이 모두 몰수되어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헐버트의 저술 활동이 얼마나 한국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었는지와 그의 활동을 일제가 얼마나 경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헐버트의 이러한 활동은 그가 단순히 외국에서 온 교육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미국인이 동양의 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세계에 알린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일본의 조선 침탈이 본격화되던 시기가 되자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했으며 살 길은 교육뿐이라고 주장하며 독립운동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의 조국도 아닌 곳에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가만히 머물 수 있는 외국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여 그곳을 피하기 마련인데 헐버트는 그 중심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신념은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이 일어나며 굳건해집니다. 일본의 낭인들이 경복궁으로 쳐들어와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종과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왕실 경비마저 왕후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고종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졌습니다. 음식에 독이 들어있진 않을지, 일본인들이 침실로 들어오지는 않을지 늘 두려워했죠. 이때 서울에 머물고 있던 미국인들이 고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조리한 음식을 고종에게 제공했고 불침번을 서기도 했습니다. 헐버트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언더우드 에비슨과 함께 고종의 침전에서 직접 불침번을 섰습니다. 외국인들이 곁에서 지키고 있으면 일제가 함부로 고종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헐버트의 헌신적인 모습에 고종은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그것도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이 이렇게 자신을 돕는 모습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헐버트는 한국어도 능통했기 때문에 고종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으니 대화가 새어나갈 염려도 없었습니다. 헐버트의 조언은 고종이 서양의 정세를 이해하고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헐버트는 점차 고종의 외교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 및 대화 창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고종은 헐버트를 통해 서양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헐버트는 고종이 가장 신뢰하는 외국인이 되어 3번이나 특사로 임명되었죠. 헐버트의 첫 번째 특사 활동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직후였습니다. 고종은 헐버트에게 을사늑약의 불법성과 무효성을 알리는 친서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헐버트는 이 위험한 임무를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 도착한 헐버트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물론 국무장관조차 만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헐버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성명서를 제출하며 한국의 입장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잇따른 실패에도 불구하고 헐버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미국을 비롯한 열강 국가들의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1907년 헐버트는 또 한 번의 비밀 임무를 맡습니다. 고종의 밀서를 받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에 비밀 특사 3명을 파견한 것이죠. 헐버트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고 제4의 특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 역시 일본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특사들은 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헐버트는 헤이그 평화클럽에서 일본의 부당성을 질타한 후 헐버트는 서울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은 헐버트를 대한제국에서 사실상 추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헐버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서재필 이승만 등의 미주 독립운동가들을 적극 지원하며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미국 각지를 돌며 일본의 침략 행위를 비난하고 한국의 독립성을 호소했습니다. 1918년에는 파리 강화회의를 위한 독립청원서를 여운홍과 함께 작성했죠.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에는 이를 지지하는 글을 발표하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일본의 잔악상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헐버트의 독립운동 지원은 평생 계속되었습니다. 1942년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자유대회에 참석했고 1944년에는 한국의 소리라는 책자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을사조약 직후 고종 황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동양의 역사가 바뀌었고 미국이 친일 정책을 썼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다며 미국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9년 7월 헐버트의 나이 86세가 되었을 때 그는 4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고자 긴 여행을 감행했죠. 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한국의 독립이라는 평생의 꿈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의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헐버트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정부는 그를 국빈으로 맞이했고 국민들은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령의 긴 여행으로 인한 피로가 겹쳐 그는 입국 7일 만인 8월 5일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통일한국을 보는 것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최초의 외국인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며 예우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참석해 슬퍼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죠. 헐버트는 그의 평소 희망대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헐버트의 일생을 쫓아가면서 저는 깊은 감동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하며 정의와 진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약해지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약한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간 나를 짓누르던 무엇인가가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린 듯 흩어진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서관을 나와 다트머스 대학 캠퍼스 햇살이 한가득 내리쬐는 테이블에 자리 잡은 한 노신사를 바라봅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인자한 미소를 지어줍니다. 저는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엇박자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강인한 미국인과 그가 그토록 사랑하여 끝내 지켜낸 우수한 민족 한국인 그 둘을 모두 가졌습니다. 망칠 뻔한 저의 인생을 구해준 최초의 대한미국인 헐버트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리순 감옥에 수감됐을 때 일본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헐버트는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